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부터 또 다시 매일매일 독서 지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좀 바뀌었죠? 원래는 강의실에서 녹음을 했었는데, 이제는 스터디존에서 녹음을 해서 하나씩 올려드릴 테니까, 강의 듣는 친구들도 그렇고, 현장에서 듣는 친구들도 그렇고, 열심히 들어갔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 좀 두 지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문 자체가 솔직히 난이도가 좀 쉽고요. 두 번째는 이 지문 자체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로만 해도 되는 지문일 것 같아서 일단 이 두 지문은 제가 이어가지고 강의를 할 테니까 이 두 지문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락부터 시작하죠. 너무 중요한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 정의로운 사회는 무엇일까?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이 지문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맞죠? 그럼 정의는 뭔지 한번 봅시다. 자, 계속 읽어보죠. 론스는 정의를 합리적 개인들의 상호 합의에 의해 도출한 것이자, 합의의 동그라미칠까요? 절차적 공정성을 갖춘 제도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제도의 동그라미 칠까요? 자, 그럼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한마디로 뭐다? 제도란 얘기죠. 그럼 합의된 제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까요? 우리도 여러분 법을 지키죠. 법을 지키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합의한 제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합의된 제도에 의해서 사회가 돌아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 정의라고 하더라. 이해되셨습니까? 자, 계속 갑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능력, 출신 등을 모르는 원초적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전혀 관계없는 거죠. 뭐 지위도 관계없고 능력도 관계없고 출신도 관계없고, 맞죠? 자,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사회제도의 원칙을 합의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 모든 이들은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자유의 동그라미 칠까요? 약자들도 보호받는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약자들도 보호에다 동그라미 칠까요? 자, 그러면 이런 합의된 제도에 의해 돌아가는 사회는 뭐가 좋냐면요. 첫 번째, 뭘 보장받을 수 있죠?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죠. 자, 두 번째, 뭘 보호할 수 있죠? 약자를 보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길거리에 저녁 늦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 경찰이 법에 의해서 나쁜 사람들로 인해 우리를 뭐하기 때문이야? 지켜주기 때문이죠. 즉 합의된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냐고. 맞죠? 또 약자들을 보호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는 결과적 정의보다, 보다에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입니다. 자, 여기서는 문제가 출제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A보다 B, A가 아니라 B, 이런 말들 나오면 무조건 이건 어디에 등장한다? 선택지에 등장한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보다 절차적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그럼 결과가 아니라 뭐다? 이 합의된 제도는 절차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모두가 합의한 절차여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런 절차적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 사회가 정의로울 수만 있다면 도덕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도 원만하게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구상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구상을 바탕으로 특정 문화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보편적 정의 원칙을 세우려고 했대요. 자, 그럼 이런 절차를 중요시하는 건 어떤 정의다? 보편적인 정의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런 보편적인 정의는 누구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가. 맞죠? 자, 그럼 일단 먼저 롤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설명했던 게 첫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자, 그럼 쌤 봅시다. 여기까지는 롤스의 이야기만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 대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존재하지 않죠.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기보다 정보를 수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 다음 단락에 뭐라고 시작되냐면 맥킨타이어는 이라고 세모가 시작이 됩니다. 자, 분류 작업이 시작된 거야. 자, 그럼 롤스와 반대인 누구 나오는 거야? 이제 맥킨이라고 전 쓸게요. 그냥. 자, 세모가 이제부터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초적 상황에 참여하는 인간은 공동체와 유리된 존재라는 점에서 정의에 대한 롤스의 주장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대요. 공동체의 세모치죠. 자, 그럼 맥킨은 여러분 뭘 중시 여긴 사람이죠? 공동체를 중시 여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느낌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은 합의된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고요. 맥킨은 뭐죠?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이 뭔지를 지금부터 잡는 게 중요해. 자, 실판 좀 봐봐, 얘들아. 이게 포인트였던 거야, 이 지문에서는.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읽으면 공동체라는 말하고
사실은 합의된 제도하고 대조적 성격처럼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전혀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공동체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것 같잖아요. 그 공동체의 반대말은 개인 같잖아요. 그리고 합의된 제도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해요? 합의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대비되는 개념이 떠오르지 이것과 이것이 대비란 느낌은 안 들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맥킨이 이 롤스를 비판했다는 건 얘네 둘의 뭔가 차이가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 공동체라는 말 속에 합의된 제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요게 생각하는 독해가 되는 거야. 자,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봐봐.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는 공동체 없이는 어떠한 윤리적 삶도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럼 어떤 윤리적 삶도 가능하지 않다는 건 어떤 합의된 제도도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이 개인의 자아를 만든다고 주장하였대요. 그럼 공동체에 뭐가요? 전통과 관습이요. 그럼 전통 관습 세모 빵 쳐넣어볼까요? 그럼 이 전통과 관습과 또 다른 말을 첫 번째 단락에서 찾아보면 뭐가 될까요? 보편적 정의가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걸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자, 보편적 정의는 쌤 봅시다. 어느 나라나 다 통용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전통과 관습은 뭡니까? 그 공동체에서만 통용되는 거죠. 제 말 이해돼요? 자, 요런 식의 차이점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계속 볼게요. 윤리적 삶은 현실의 이해관계를 벗어날 수 없고 개인의 삶은 공동체를 통해 구현된 가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고서는 유의미한 가치를 가질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개인의 삶은 무엇을 통해서만 구현된다? 공동체를 통해서만 구현된다. 맞나요? 계속. 그는 나라는 사람이 서사적 존재로서 내가 속한 공동체 이야기 속의 일부라고 보았다. 그럼 여러분 봅시다. 자, 공동체 속에 나는 뭐다? 하나의 일부인 거죠. 맞습니까?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 때만 의미를 갖게 되지? 공동체 속에 속했을 때만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 속에 속해 있지 않으면 나는 뭐 한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그는 공동체적 맥락 안에서 공유되는 덕목의 수행이 도덕의 진정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덕목의 실천을 반복함으로써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고 실천하려는 성향인 덕을 기를 수 있다고 보았대요. 자, 그러면 이 공동체에서 덕목을 실천하고 덕목을 수행하는 게 바로 뭘 기르는 거다? 덕이다. 그에게 있어 정의는 공동체 안에서 드디어 나왔네요. 정의는 공동체 안에서 덕을 기르고 실천하는 과정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 행위를 하는 주체의 자기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뭐한다? 변화하는 거래요. 그럼 계속해서 나는 뭐한다?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뭐 된다? 형성되는 것이다. 그는 자기 실현 과정에서 타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여겼는데 도덕적 행위 주체의 자기 실현은 타인의 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타인의 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를 여기 있는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나를 발전시키는 걸 한마디로 뭐라고 했다? 덕이라고 했다. 자, 그러면 내가 덕을 실천하려면 뭐가 필요해?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의 덕의 실천을 위해서는 공동체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공동체가 없는 상태에서 덕은 실현될 수가 없다. 기를 수도 없고 실현할 수도 없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그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전통을 강조하는 맥켄타이어의 관점에 대한 이러한 강조가 전통에 대한 비판적 사고 및 진보를 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데요. 너무 여러분 뭘 중요하죠? 전통을 너무 중요시 여기잖아요. 맞습니까? 공동체를 너무 중요시 여기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거는 이런 것들이 진보를 저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만 발전을 하니까 더 이상 진보를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 있대요. 맥킨타이어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구조에 대한 개인의 의문제기나 비판이 비도덕적인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 공동체가 갖는 고유한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모든 공동체의 체계가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상대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대요. 그러면 모든 공동체의 체계가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상대주의라고 한대요. 자, 이런 것들의 우려를 제기한대요. 인류의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전통이 분명히 존재한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전통 A라는 나라의 전통이 있고 B라는 나라의 전통이 있고 C라는 나라의 전통이 있는데 이 C라는 나라의 전통은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별로 좋지 않은 전통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맥킨의 관점에서 보면 이 C라는 전통도 무슨 전통이 돼? 가치 있는 전통이 되어버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막 살인을 난무하는 전통이 예를 들어 있다고 쳐봅시다. 다른 사람을 막 빼앗고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는 뭐 이런 전통이 진짜 올바른 전통이라고 인식되는 곳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 이 전통 자체가 뭐가 된다? 그렇죠. 가치 있는 전통으로 치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다음 하지만 그의 주장은 롤스 등의 기존 학자들의 보편적 정의에 대한 논하던 흐름에 반해, 그렇죠. 보편적 정의에 대해 논하던 흐름에 반해서, 즉 합의된 제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논하던 것에 비해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정의를 논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대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자, 여기서는 롤스 얘기, 롤스는 여러분 뭐에 대한 이야기? 보편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 자, 그다음 맥키는 뭐에 대한 이야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바라보는 정의의 관점이 뭐하다? 달랐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긴 할 텐데, 뭐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서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봅시다. 롤스는 사회제도가 잘 갖추어지면 도덕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도 원만하게 지낼 수 있다고 보았다. 맞습니까? 그럼요. 이 사람은 여러분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자, 2번. 롤스는 정의가 합리적인 개인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고, 그죠? 합의죠. 정의를 실현하는 공정한 제도가 바탕이 된다고 보았다. 당연하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맥키는 상대주의에 흐를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대요. 맞죠? 모든 공동체가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4번. 맥키는 전통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 전통을 무엇으로만 인식하게 할 수 있죠? 긍정적으로만. 이해됩니까? 그래서 부정적이라는 말이 틀렸던 거. 5번. 롤스는 특정 문화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보편적인 정의. 그렇죠. 그런데 맥키는 어땠습니까?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이 인간의 자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 같은 관습 같은 거였죠. 정답은 4번. 자, 2번 문제는 여러분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지문이었습니다. 이해됐죠? 자, 28페이지 지문 이어서 가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술 지문에서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지문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끊어봅시다. 예술계의 경향성이 크게 변화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대중매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술이 변한 이유가 뭐가 발달했기 때문에 변한 거야? 대중매체의 발달 때문에 변했대요.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유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 시기의 예술가들은 정교한 붓터치와 원근법을 활용한 사실주의적 표현 방식 동그라미, 신화나 종교, 역사적 사건 등의 고전적 주제에서 벗어나, 이렇게 되어 있죠. 고전적 주제 동그라미, 그리고 벗어나에다 밑줄 치고 별표 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문장으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이 시기의 예술가들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라는 문장이 되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들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이 문장은 어떻게 할까요? 선택지에 내겠죠. 이해됩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직 아니라를 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니라를 안 읽었다고 가정을 하고 앞에 있는 말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주의적 표현 방식인데 뭐였죠? 원근법을 활용한 사실주의였죠. 자, 그럼 뒤에 나올 말은 뭘까? 원근법의 반대말이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또 고전적 주제라는 말 앞에 보면 신화나 종교, 역사적 사건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럼 이것과 관계없는 다른 말이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여러분 읽으면서 독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계속 만화, 광고, 상품, 유명인 등의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미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였고요. 다시 말하면 신화나 종교, 역사가 아니라 뭐였죠, 여러분? 만화, 광고, 상품, 유명인, 이런 이미지를 끌어들였고요. 자, 계속 팝 아트는 그 선봉에 있었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중매체 때문에 만들어진 게 무슨 아트죠? 팝 아트인가 봐요. 실제로 이거 수능과 평가원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또 등장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보셔야 돼요. 팝아트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회화에서 만화의 이미지가 활용되었답니다. 뭐가 활용됐다고요? 만화. 아, 그럼 만화라는 것이 활용된 게 바로 뭐다? 팝아트인가 봐요. 로이 리에텐슈타인의 그 대표적인 작가래요. 리에텐슈타인의 팝 아트적 실험은 기존의 회화와는 다른 새로운 양식을 제안한 선구적 시도로 평가된대요. 그럼 기존의 회화는 바로 뭘까요, 여러분? 원근법을 활용한 사실주의 표현 방식이겠죠. 고전적 주제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회화에 대한 동그라미를 빵 쳐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팝아트는 다 뭐로 통일합시다? 통일합시다. 팝아트는 세모로 통일합시다. 자, 계속 갑니다. 리에텐슈타인의 회화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만화의 기계적 재현 방식을 적용했대요. 기계적 재현 방식 세모 빵 치죠. 자, 그럼 팝아트는 여러분 만화의 무슨적 방식이요? 기계적 방식이요. 자, 그럼 기계적이 도대체 뭘까요? 만화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 기법인 맨데이 도트의 기법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거래요. 그럼 맨데이 도트의 세모치고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 뭘까요? 기계적 재현 방식이죠. 자, 그럼 맨데이 도트가 또 뭔지 봅시다. 맨데이 도트 기법은 당시 인쇄소에서 인쇄물의 색상과 명암, 질감 등을 표현하기에 활용한 방식인데요. 맨데이 스크린을 이용해 서로 다른 색의 작은 점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찍어내는 기법이래요. 서로 다른 색의 작은 점 세모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계적으로 찍는다는 건 뭘 찍는 거냐면 서로 다른 색이죠. 서로 다른 색의 점을 어떻게 찍는다? 기계적으로 쭉쭉 찍나 봐요. 리에텐슈타인의 이 기법을 차용해서 초기에는 플라스틱 솔브러시에 오일 페인트 점을 하나하나 찍었대요.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을 하나씩 일일이 찍은 거야. 이후에는 금속 스텐실이나 구멍이 뚫린 판을 이용해 마치 기계가 인쇄한 듯한 균질한 도트, 즉 점이죠. 효과를 제안했대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 종이가 있어. 그럼 여기다가 뽕뽕뽕뽕뽕뽕 점을 찍어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뭐 한다? 색을 칠해. 그럼 그 안에 일정한 간격에 뭐가 찍힐까? 점이 찍히겠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이런 식이 됐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보시죠. 기계로 복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작업과 반복적 과정을 거친 독창적 예술작품을 완성해낸 거예요. 그는 평면적인 원색과 굵은 검은색의 윤곽선을 뚜렷이 대비되는 생명 구성을 통해 만화 인쇄물의 시각 효과를 반영하고자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이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선으로 그리지 않고 뭘로 그렸다는 얘기일까? 점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점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집을 우리는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냥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점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어설프게 그렸지만 하여튼 이 점이 굉장히 촘촘했겠지. 엄청 촘촘해서 마치 뭐처럼 보였을까? 선처럼 보였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만화들은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가지고 표현을 했었나 봐.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리에텐슈타인은 패널이라는 만화의 형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대요. 패널에다 또 세모 칠까요? 왜? 누굴 거니까? 리에텐슈타인 거니까. 패널은 만화에서 서사의 흐름을 분절하여 보여주는 개별 장면 단위로 보통 하나의 사건이나 감정을 담고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만화 보시면 이런 만화들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면 이렇게 나뉘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얘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갑자기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명 만나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실제로 수능에도 한번 나온 적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한 장면은 얘들아 하나에 뭘 담고 있어?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한 장면은 또 뭘 담고 있어?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그럼 여기가 바로 무슨 선이 되는 거야? 경계선이 되는 거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나 볼게요. 패널은 만화에서 서사의 흐름을 분절하여, 이제 이해됩니까? 이야기를 나눴다고요? 개별 장면 단위로 보통 하나의 사건이나 감정을 담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리에텐슈타인은 원작 만화의 패널을 그대로 모사하지 않고요. 않고의 동그라미 빵 쳐야죠. 자, 내겠다는 거죠. 그대로 모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됩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 패널 가운데 특정 장면을 선택해 확대하거나,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면 하나, 이 부분을 이렇게 뭐 한 거야? 엄청 크게 확대했나 봐, 이렇게. 이해돼요? 자, 이렇게 확대하거나
서로 다른 장면을 병치하게 재배열함으로써 특정 순간에 정서적 긴장을 극대화하여 주제의식을 뭐한다? 강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똑같이 얘들아 보자. 쌤 보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어차피 규격이 똑같았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는 리에텐슈타인 얘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좀 봐줘봐. 갑자기 이만한 그림을 또 하나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면 똑같은 사이즈가 있다 갑자기 사이즈가 커지니까 어때? 이건 되게 강조되겠지. 제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효과를 줬다는 얘기인가 봐요.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특히 그는 만화 특유의 말풍선, 의성어 등의 텍스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대요. 여러분 만화 보시면 이렇게 말풍선이 있어서 이렇게 밥 먹었어? 뭐 이렇게 글씨 쓰는 거 보신 적 있죠?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여기서 텍스트는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표시되어 있나 보세요. 이런 거 무조건 표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그죠?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감정과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이미지의 구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교하게 배치한 시각적 조형 요소에 해당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그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뭐죠? 감정과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맞나요? 꽈광은 리에텐슈타인의 대표적인 작품이거든요. 그의 독창적인 기법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은 미국의 전쟁 영웅들이라는 전쟁 만화의 패널을 재구성한 걸로요. 원작 만화에서 중심 요소는 적기를 격추하며 승리하는 전투기이지만 리에텐슈타인의 작품에서 격추된 전투기의 폭발 모습이 강조됐대요. 특히 이 작품에 표현된 각진 형태의 텍스트는 격렬한 폭발과 붉은 화염이 더욱 극적으로 보이게 해서 폭발의 소리까지 떠올리게 했대요. 꽈광은 대중매체 이미지를 차용하고 재해석한 리에텐슈타인의 예술세계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래요. 자, 그럼 쌤 봅시다. 너무 유명하긴 하지만 너무 자주 등장해서 다시 나올까 싶진 않지만 수능에는 이 팝아트가 결국은 여러분 무슨 매체의 발달?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만들어진 건데 이 팝아트가 뭐가 특이한 거죠? 만화의 형식을 차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때요? 그냥 원근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술작품을 그릴 때 무슨 그림을 그린 거야? 만화 같은 그림을 그린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그림 속에는 여러분 장면 컷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만화들이 똑같은 장면에 컷이 있었다면 큰 컷도 하나씩 넣어서 강조 효과를 넣고요. 맞습니까? 두 번째, 선으로 그리지 않고 뭘로 찍어서? 점으로 그려서. 맞습니까? 이런 형태도 사용하고요. 또 말풍선도 이용하고요.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뭐인 것처럼 만화인 것처럼 그림을 그렸다. 이해됩니까? 그게 바로 무슨 효과다? 팝아트의 효과다. 이해됩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꽈강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 폭파됐다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폭파가 된 거예요. 그럼 폭파가 됐으니까 그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꽈광 뭐 이렇게 썼다든가 뭐 말도 안 됩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했다? 만화적인 요소를 어디에다 반영했다? 그림 속에 반영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정리되셨나요? 자, 그럼 이 지문도 정리하면 원래는 여러분 사실주의 표현 방식과 고전적인 주제라고 하는 것이 기존 회화가 그린 그림이었는데 누가 등장하면서 팝아트라는 게 등장하면서 만화의 이미지가 활용되기 시작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리에텐슈타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문은 여러분 내용 자체도 좀 쉬웠고 지문 자체도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지문이어서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내용으로 적절한 건데요. 기억이 뭐냐면요. 기억이 팝아트 실험이죠. 정답은 2번. 대중문화의 기계적 재현 방식을 도입해. 그렇죠. 기계적 재현 방식 도입한 거 맞죠? 회화의 표현 방식을 확장한 거 맞습니까? 네, 정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회화를 대량 복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다 수작업이라고 했습니다. 대량 복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3번 회화에서 기본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화가에 필요한 자질에 대해 역설했다. 기본기 중요성 얘기한 적 없고요. 4번 전통회화 기법과 고전 주제의 현대적 감각으로 변형한 게 아니죠. 변형한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죠. 5번 점선 면색의 회화의 조형 요소만을 활용한 순수회화 아닙니다. 옹호한 적도 없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자, 2번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답안지랑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 두 지문 해설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